아, 잘 들리시나요? 아, 아, 들리나요? 이거 줌 링크 들어와서 잘 들리는지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네, 할게요. 아, 과제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장소가 여긴 줄 저도 몰랐는데, 그 장소를 예약하면 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예약했는데, 첫 번째가 3대1동 101호였고, 마지막이 3대1동 101호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사이에 있는 것도 3대1동 101호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확인을 안 해봤는데, 302동 106호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장소를 이렇게 변경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약간 복습 개념으로 약간 잠깐 한 다음에 앱 출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유용한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은 세미나가 끝나고 토익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승급해서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아닌 분들도 있었어가지고 다 그런 생각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걸 해볼 건데요. 안드로이드 권장 아키텍처, 우리가 지난 세미나까지 해서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UI가 있을 거고, 뷰 모델이 있을 거고, 레포지토리가 있을 거고, 데이터 소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컬 데이터 소스는 shared preference랑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원격으로는 OKHTTP랑 retrofit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API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요 서스펜드 펀 안에서 호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냥 코드를 짜면 너무 더러워지는데 왜냐하면 뷰 모델도 레포지토리를 써야 되고 레포지토리도 데이터 소스를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 힐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렇게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고 UI랑 뷰 모델까지를 UI UI 단이라고 하고 레포지토리부터 여기 아래를 데이터 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UI와 뷰 모델 관계에서는 UI에서 보여줘야 되는 상태들은 다 뷰 모델이 가지고 있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거를 뷰 모델에서 넘겨서 뷰 모델이 이벤트를 처리해서 데이터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로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뷰 모델과 레포지토리 사이에서도 뷰 모델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레포지토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뷰 모델한테 넘겨주고요. 그래서 뷰 모델은 서버에서 어떻게 넘겨주냐, 아니면 로컬에 어떻게 저장되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 비즈니스 로직에서 쓸 도메인 모델으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포지토리는 데이터 소스들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HTTP 요청을 보내면 DTO로 결과가 올 거예요. 뭐, 그 서버 개발자가 정한 대로 데이터가 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레포지토리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할 모델 형태로 변환해서 뷰 모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파트에서 삑사리가 나면 어디에서 났는지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책임 분리의 원칙을 따랐다고 볼 수 있죠. 네. HTTP 통신에서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요청을 보낼 수 있었고요. 과제 4에서 잘 하셨듯이 API 키처럼 항상 달아줘야 되는 값들이 있어요. API 키도 있고 뭐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모든 요청 헤더에 이걸 일일이 달 수는 없으니까 인터셉터라는 걸 이용해서 달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존성이라는 건 객체 A를 생성하기 위해서 B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의존성 결합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약화시키는 거를 의존성 역전이라고 불러요.
B 객체가 없어도 A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의존성 주입이었어요. 그래서 필트의 모듈을 만들어서 어떤 타입의 객체는 어떻게 만든다 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됐었죠. 그리고 생성할 때 인젝트 이런 타입 이런 타입의 객체를 필트에서 알아서 넣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앱을 만들기만 하고 출시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시를 할 건데 출시를 하려면 빌드에 관련된 약간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코틀린 코드를 짜면 이게 뭐 어떻게 기계어로 변환돼서 안드로이드 앱이 될 건데 이거를 빌드한다고 해요. 빌드를 해주는 게 우리는 그레이드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익숙하시겠지만 빌드 그레이드 KTS 파일이 앱, 앱 폴더 안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 폴더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Gradle Properties라는 폴더가 있었고 Settings Gradle KTS라는 파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앱단 빌드 KTS에서는 앱에 적용되는 설정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빌드하고 싶으면 외부에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다운받아서 써야 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쓰고 버전들을 모아서 이런 토밀 파일에다가 써줬죠. 버전을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는 빌드 그레이드 KTS에서는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되는 설정을 써줬어요. 이거를 어떻게 빌드해라 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환경 변수 같은 것도 있고 프로젝트 빌드 설정 파일도 있어요. 이거는 뭘 빌드할지를 써주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리고 네, 그레이드를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스크립트도 있고요. 요 .bat이랑 그냥 바이너리 파일은 운영 체제 때문에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빌드를 할 수 있는데 안드스 위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거든요. 빌드 베리언트라고. 보면 이 앱을 어떤 어떤 버전으로 빌드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과제를 하신 프로젝트에서 눌러보면 디버그 빌드랑 릴리스 빌드가 나올 거예요. 디버그가 디폴트라고 써 있고요. 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돌리는 앱이 있을 거고 플레이 스토어에 실제로 출시하는 앱이 있을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버전이 달라요. 두 개는 빌드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왜냐하면 안드에서 그냥 돌릴 때는 빨리 빌드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빌드를 할 거고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를 할 때는 이 APK 파일을 뜯어서 해커가 안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난독화 과정도 거치고 또 변수 이름들 든 것도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짧게 짧게 줄여서 쓰고 뭐 그런 과정들을 다 최적화시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는 앱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디버그랑 릴리스의 차이예요. 난독화를 합니다. 난독화를 하는데 R8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모든 변수명을 바꾸고 안 쓰는 코드를 지워요. 근데 안 쓰는 것처럼 생겼는데 쓰이는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my view 모델이라고 지정을 해두면 왜냐면 이 스트링 내용을 읽어서 얘가 쓰이냐 안 쓰이냐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안 쓰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써놓으면 my view 모델이 안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보면 프로가드 룰스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파일을 난독화하지 않을지를 지정해 줍니다. 네, 보면 레트로핏 같은 것도
그냥 스트링으로 받아서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shared preference 같은 것도 key value 쌍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여기서 키에 해당하는 역할의 스트링들이 안 녹화돼 버리면 실제로 열었을 때 값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정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녹화하지 마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또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거는 로그가 안 찍혀요. 뭐 찍히는데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찍혀요. 그리고 안드에서 돌릴 때는 앱의 서명이라는 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또 뭐 이런 차이를 계속 둘 수 있어요.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버전이랑 아닌 버전을 서로 다르게 빌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90%는 겹칠 거고 10%의 유료 기능만 안 겹칠 거기 때문에 하나의 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빌드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바라보는 서버가 다른 버전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 개발자들도 데브용 서버랑 프로덕션용 서버를 따로 만들 텐데 내가 데브 앱인데 프로덕션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둘 수 있습니다. 빌드 버전을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빌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고요. 빌드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웹단에서 빌드 타입이 디버그면 이런 걸 쓰고 릴리스면 프로가이드를 적용하고 베이스 URL을 이걸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저장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빌드 타입 디멘션을 추가해서 free면 이런 기능들을 false로 하고 paid면 이런 기능들을 true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겠죠. 로컬에서는 해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빌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build config.base URL 하면 base URL 스트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일 때만 안에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네, 앱 서명이에요. 앱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올리면 사용자가 앱을 다운받아서 자기 개인정보랑 비밀번호를 넘기겠죠. 근데 이 앱이 실제로 우리가 만든 앱인지 뭐 해커가 중간에 뺏어서 자기가 만든 앱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필요해요.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서명, 네. 제가 인터넷 보안 시간은 아니니까 저도 잘 모르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암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 과정이랑 독호화 과정이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에서는 나만 아는 비밀키를 이용해서 값을 암호화하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공개 키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키는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나만 서명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내가 쓴 서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서명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전자서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암호화된 값을 서명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내가 앱을 만들어서 앱을 컴파일해서 APK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 해시 값이 나오겠죠? 이 해시 값을 암호화한 게 앱 서명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거를 복호화해서 아 이게 맞다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개 키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APK 파일이랑 앱 서명을 받아요. 앱 서명을 받아서 자기가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APK 파일명은 같은데 공개 키로 열어봤는데 틀려요. 그러면 설치를 거부하겠죠. 네,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당연히 하진 않고 우리가 업로드 키라는 걸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구글에 넘겨요. 그러면 구글이 암호화 잘했네 라고 이거로 암호화된 게 맞네 라고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 앱 서명 키라는 걸로 암호화하고 유저들한테 뿌려줍니다.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앱 서명 키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업로드할 때 키만 잘 만들어서 구글한테 뿌리면 그 후는 구글이 알아서 해줍니다. 네. 이 과정, 내가 비밀키를 만들어서 비밀키랑 공개키를 만들어서 비밀키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값이랑 공개키를 구글한테 넘기는 이 과정. 이 과정이 디버그 빌드에서는 생략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앱에 자동으로 서명을 해주고요. 당연히 이걸로는 출시할 수가 없어요. 이 서명, 이 비밀키를 주면 안 되고 비밀키 말고 내가 암호화한 값이랑 공개키랑 인증서 뭐 이런 것들을 담은 파일을 키스토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키스토어를 만들 수 있어요. 키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런 식으로 어, 공개키랑 비밀키 쌍을 만들어줘 라고 하고 그 키스토어 파일 이름이고요. 이건 RSA로 2048 사이즈의 키를 만 세컨드 있죠? 만 초 동안 유효하도록 만들어줘. 릴리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막 물어봐요. 나라가 어딘지, 이름이 뭔지, 팀 이름이 뭔지, 회사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요. 그리고 키스토어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알리아스 키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큰 통의 비밀번호를 뭐로 할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릴리스 키의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증서에다가 넣어줄 소유자 정보입니다. 끝나면 JKS 파일이 생기고 이걸 이용해서 서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키스토어를 만들었으면 APK 파일을 뽑을 수 있어요. 빌드에 보면 APK 만들기가 있어요. Generate APK. 이거를 하면 키스토어를 선택하고 키스토어를 만들 때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APK 파일을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매번 하기는 귀찮죠? 그래서 빌드 그레이드 KTS에 이 APK를 뽑는 것까지 자동화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해라. 릴리스일 때 이 시크릿 값들을 이렇게 해라 라고 수정해 줄 수 있고요. 이 실제 값이 뭔지는 당연히 기세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레이드 프로퍼티스에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릴리스로 빌드할 때 사인인 컨피그를 위에 있는 걸로 지정해서 자동으로 서명을 해줘라 라고 말을 하면 이제 assemble release 이런 걸 하면 서명된 APK를 바로 뽑을 수 있겠죠. 이러면 APK 파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프로젝트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도 뭔가 추가 구현을 더 해볼까 했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다음 세미나까지 과제는 여러분이 그냥 만드신 앱을 APK 파일로 뽑아서 올리는 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필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 이게 딱히 토익 프로젝트에 적용할 것들은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팀을 만들거나 팀에 합류했을 때 좀 더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져와 봤습니다. 파이어베이스인데요. 파이어베이스에서 앱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쓰면 뭔가 내부 테스터들한테만 새로운 버전을 배포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앱이 비정상으로 종료됐을 때 그게 몇 명이 이 에러 때문에 비정상 종료가 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앱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면 사용자들이 뭘 많이 누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네, 이제 새로운 주제인데 민트랑 GitHub 액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민트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은 코드를 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코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런 것들
당연한 공백을 어디에 넣고 줄바꿈을 언제 하고 변수명 케이스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것들도 나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적 분석이라는 건 코드를 직접 컴파일해 보지 않고 그냥 코드 구조만 보고 뭔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그나 스타일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린트라고 합니다. 그래들류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린트랑 린트 픽스라는 게 있는데요. 린트 픽스가 이름과 다르게 실제로 픽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해주는 플러그인 라이브러리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플러그인 추가할 때는 네, 필트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플러그인을 추가하고 프로젝트 단에다가도 이 플러그인을 쓸 거다라고 추가해줬어야겠죠. 이제 이런 영향을 시키면 내 코드에 묻어있는 그 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 CI/CD인데요.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 그리고 Continuous Deployment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인테그레이션이었죠. 통합 계속 PR을 쏘고 PR을 메인에다가 머지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반복되는 작업인데 또 머지를 할 때 뭔가 깔끔한 코드만 머지를 하고 싶어요. 깔끔하고 빌드가 잘 되고 뭐 그런 코드들을 머지하고 싶죠. 그거를 사람이 계속 체크하는 건 좀 인력 낭비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작업을 CI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코드를 짜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에다가 서명을 하고 뭘 하고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반복돼요. 그거를 자동화한 거를 CD라고 합니다. 네, 예시 시나리오인데 메인 브랜치를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린트가 적용된 코드들만 머지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나리오죠. 이런 작업 시나리오 하나를 월크플로우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서 작업들을 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인으로 향하는 PR이 생성될 때마다 이거 검사를 해서 성공할 때만 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파일을 쓸 수 있어요. 이름은 K-린트 체크가 될 거고 메인에다가 풀 리퀘스트가 나오면 아래에 있는 작업을 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위에는 그냥 뭐 세팅인 것 같고 딱 봐도 이런 식으로 K-린트 체크를 해서 성공할 때만 머지할 수 있다. 아니면 똑같이 빌드를 해보고 빌드가 잘 되는 경우에만 머지할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하실 수 있냐면 GitHub Actions에 들어가 보면 여기 New Workflow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 다음부터는 메인으로 PR이 날라오면 이 CI가 자동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있고 CD 예시인데 어느 브랜치에서든지 version properties라는 파일이 변경되면 앱에 서명을 하고 APK를 뽑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이게 수정되면 돌아 설정을 막 하고 키스토어를 만들고 properties를 만들어서 서명을 하고 이거를 업로드를 해라. 더 나아가서 이거를 뭐 슬랙 같은 거랑 연동을 하면 이 빌드된 APK 파일을 슬랙으로 보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명을 해야 되니까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죠? 그럼 비밀번호도 GitHub에서 그냥 올려줄 수 있습니다. 되게 일찍 끝나는데요. 요거는 안드로이드 지식은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서 긁어봤습니다. 인증이에요. 인증이라고 하면 authentication이랑 authorization이 있는데 인증은 authentication이고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authorization은 인가라고 번역되는데 얘가 그래서 누군지 알았는데 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토큰 기반 인증 방법인데 로그인을 하면 서버가 토큰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는 저희 알 바가 아니고 API 요청을 보낼 때 그 후에 헤더에 토큰을 넣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토큰이 올바르다면 알바른 응답이 올 거고 올바르지 않다면 403이 오겠죠. 헤더에 토큰을 넣어서 보냅니다 라고 하면 똑같이 인터셉터에다가 액세스 토큰은 뭐다 라고 달아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이 토큰은 그냥 로컬에 저장하고 있다가요. 그럼 서버가 사용자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인증이랑 인가 처리를 해줄 겁니다.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거로 구현이 되는데 액세스 토큰은 우리가 실제 API 요청에다가 사용을 하는 토큰이고요. 그 헤더에 넣어주는 토큰이고 얘는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건 액세스 토큰 수명이 만료됐을 때 이거를 재발급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고요. 얘는 수명이 비교적 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액세스 토큰이 탈취당할 수 있으니까요. 수명이 긴 토큰 하나만 쓴다라고 치면 이게 털렸을 때 이게 내 토큰인지 해커의 토큰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만료되는 액세스 토큰을 쓰고 리프레시 토큰으로 이걸 매번 재발급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자동 로그인 같은 것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해 두고 있다가 앱이 켜지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으면 돼요. 그럼 액세스 토큰이 있으니까 로그인 된 거랑 똑같겠죠? 네. 만약에 리프레시 토큰으로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 받으려고 썼는데 너 리프레시 토큰 만료됐어 라고 서버가 말하면 그럼 유저한테 다시 로그인을 시키면 되겠죠? 네, 이게 기본적인 로그인이고 근데 로그인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소셜 소셜 로그인을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소셜 로그인 방식을 OAuth 1.0이라고 부르고요. 소셜 로그인이라는 건 외부 어플리케이션의 인증 정보를 써서 로그인하는 거예요. 뭐가 좋냐면 서버 개발자가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줄어들고요. 원래는 내 서버가 털리면 사용자 200만 명이 다 수많은 개인정보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위험은 다른 서비스한테 떠넘기고 나는 탈취 안 당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어, 예시가 있어서 들고 왔는데 사용자가 소셜 로그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페이커 같은 데서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어스라이제이션 코드라는 걸 제공을 받아요. 어스라이제이션 코드를 제공받는데 어떻게 제공받냐면 로그인 성공을 하면 다시 우리 앱이 화면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어떤 화면으로 돌아올지라는 걸 리다이렉트 URL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코드에 써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제공하는 개발자 서비스에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로그인을 성공하면 우리 앱이 어떤 화면으로 돌아와서 어토라이제이션 코드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린 그게 있으니까 우리 서버에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서버는 이 코드가 제대로 된 코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크의 요청을 보낼 거고요. 그러면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받아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 서버가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주겠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요청을 보내고 뭐 내가 알맞은 사람이다 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우리 서버가 페이코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네, 각 개발자 서비스에 보시면 어떻게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현이 살짝씩 달라서
네, 그렇고요. 끝났네요. 이거 둘 다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작년에 토익 프로젝트를 시켰거든요. 소셜 로그인을 필수 구현 사항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소셜 로그인을 구현을 했는데 네이버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앱을 만들었고 너네 소셜 로그인을 쓰겠다라고 여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애플리케이션 등록 있죠. 그래서 제가 벼락치기를 하고 발표 3일 전에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눌렀는데 이 등록을 허가해 주는데 네이버에서 일주일가량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랑 카카오 두 개를 했는데 네이버는 그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직 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화면이 뜨는 게 있었어요. 그 카카오는 저 몰랐는데 카카오 핸드폰은 기기를 하나만 쓸 수 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근데 우리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도 핸드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아이폰에서 카카오톡을 쓰다가 에뮬레이터에서 카카오톡을 켜면 여기서 로그아웃이 돼요. 로그아웃이 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에뮬레이터로 다 넘겨갈까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뭐 계정 정보를 날려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 데이터 다 넘기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설마 하면서 넘기지 마세요를 불렀는데 그 순간 제가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카톡 데이터가 날아가는 대참사가 발생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안드로이드 써야죠. 세미나는 이 정도고요. 5분만 할 걸 그랬네요. 내용이 안 나와서. 과제인데요. 다 쓴 거예요. 네. 앱에 서명을 하시고 APK로 빌드를 하셔서 여기 여기에다가 APK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APK 파일을 올리면서 그 뭐냐 릴리스 빌드로 빌드를 하면 원래 게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드된 게 잘 실행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